천륙 13년 경상도의 깊은 산줄기 문경세제. 봄이 막 찾아온 들녘의 바람이 아직은 차가웠던 그해 3월 피로 물든 사건이 벌어진다. 장사꾼들이 은화를 싣고 고개를 넘던 길목에서 한 무리의 무사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숨쉴 틈조차 주지 않고 상인들을 베어 넘기며 은 수백 냥을 약탈했다. 당시 조선의 백성들에게 이런 강도 사건은 드물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은 달랐다. 피 냄새보다 더 짙게 퍼진 것은 불길한 음모의 냄새였다. 체포된 범인들이 형틀 앞에서 고함을 질렀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조정을 뒤흔들었다. 이 은화는 거사 자금이오. 무사들과 결탁해 광해군을 끌어내릴 것이다. 관원들의 얼굴빛이 굳었다. 반역의 그림자가 문경세제를 넘어 한양으로 번졌다. 광해군은 그 말을 듣자마자 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누구보다 왕좌의 불안함을 알고 있었다. 선조의 여러 아들 중 선택받은 왕. 그러나 적통이 아닌 그에게는 늘 정통성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강도들의 고백은 단순한 범죄의 자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왕위 그 자체를 향한 비수였다. 광해군의 눈동자는 차갑게 식어갔다. 은화를 모은 자들, 그 뒤에 서 있는 인물들은 누구인가? 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조선을 다스리는 군주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려는 사냥꾼이 되었다. 왕좌의 그림자 속에서 광해군의 불안은 피의 숙청으로 번져가기 시작한다. 다음은 그 피의 화살이 향한 첫 번째 희생자, 영창대군이었다. 문경세제의 피비린내가 가시기도 전에 조정은 다시 술렁였다. 체포된 강도들의 입에서 나온 이름, 김제남 쿰 티난. 그는 단순한 지방 세력이 아니었다.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이자 광해군의 정통성에 끊임없이 그림자를 드리워온 인물이었다. 조정의 공기는 싸늘해졌고 광해군의 시선은 서서히 광기를 띠기 시작했다. 김제남이 거사 자금을 모으고 무사들과 결탁했다는 자백은 광해군에게 한 가지 의미밖에 없었다. 반역. 그에게 있어 역모란 단순한 정치적 도전이 아니었다. 왕의 자리, 즉 자신이 존재할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였다. 광해군의 불안은 현실로 번졌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영창대군을 불길한 존재로 여겨왔다. 왕의 혈통, 정비의 소생, 민심이 따르는 어린 동생. 그 모든 것이 광해군의 불안을 자극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김제남은 반역의 주모자. 그가 옹립하려 했던 이는 영창대군. 광해군의 가슴속에서 두려움은 증오로, 증오는 명분으로 바뀌었다. 그는 신하들에게 명했다. 김제남과 그 일가를 철저히 조사하라. 그 명령은 조선의 피비린내에 나는 숙청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조정의 어두운 복대선 속삭임이 퍼졌다. 이번 역모는 진짜일까? 아니면 두려움이 만든 환상일까? 그러나 그런 질문을 입 밖에 낸 자는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 왕의 분노 앞에서 진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광해군은 결단을 내린다. 김제남의 집안은 멸문지화. 그 불길은 곧 어린 영창대군에게까지 번져갔다. 이제 칼끝은 피부티를 향하고 있었다. 광해군의 명령이 떨어지자 조정은 숨을 죽였다. 김제남은 역모의 수괴로 몰려 차명에 처해졌고 그의 아들들 또한 피를 피하지 못했다. 그 피의 끝자락에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왕자가 있었다. 영창대군, 겨우 8살. 그는 왕이 되려 한 적도, 반역을 꿈꾼 적도 없었다. 그러나 피는 정치의 논리보다 무겁고 혈통은 언제나 왕의 불안을 자극한다. 광해군은 그 아이를 강화도로 보낸다. 왕실의 안위를 위해서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은 명분이었을 뿐 진심은 따로 있었다.
그에게 영창대군은 살아있는 위협, 왕좌를 뒤흔드는 불안의 씨앗이었다. 그 씨앗이 자라기 전에 뽑아버려야 했다. 강화도의 차가운 바람이 어린 대군의 뺨을 스쳤다. 유배지의 좁은 방 안, 눈앞의 온돌이 유일한 온기였다. 하지만 그 온기는 곧 고문이 되었다. 영창대군이 늦게 죽을까 두렵다. 그 말이 퍼진 지 며칠 뒤 방 안에 불길이 치솟았다. 뜨겁게 다궈진 온돌은 아이의 숨을 앗아갔다. 그의 나이 겨우 9살이었다. 궁궐의 담장 너머로 어린 왕자의 죽음이 속삭이듯 전해졌다. 누구도 소리내어 울지 못했다. 왕의 명이 곧 진리였고 진실을 말하는 것은 곧 죽음이었으니까. 광해군은 침묵 속에서 그 보고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이 아닌 안도감이 스쳤다. 그러나 그 순간 조선의 하늘은 이미 검게 물들고 있었다. 그는 모르는 듯했다. 가장 먼저 피를 흘린 자는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은 그 피의 화살이 향한 또 다른 표적, 임목대비였다. 강화도의 봄은 유난히 차가웠다. 궁궐에서 멀리 떨어진 그 섬에서 한 아이가 천천히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다. 영창대군, 9살의 나이. 그는 영모가 무엇인지도 정치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울던 아이였다. 온돌의 불길이 천장을 물들일 때 그 방 안에서는 살아있으면 또다시 불행을 부른다. 는 속삭임이 들렸다. 광해군의 명이 직접 전해진 적은 없었다. 하지만 왕의 침묵은 언제나 가장 잔혹한 명령이었다. 그리하여 아이의 숨결은 한 줌의 재로 사라졌다. 불길은 꺼졌지만 조선의 양심은 타올랐다. 이 소식이 한양에 닿았을 때 조정의 대신들은 서로 눈을 피했다. 누구도 그 죽음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왕의 분노 아래에서는 정의도, 예의도, 신하의 의리도 모두 침묵했다. 광해군은 보고를 받자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분명했다. 불안의 씨앗이 사라졌다. 그러나 그날 밤 광해군의 꿈은 이상했다. 붉은 불길 속에서 한 아이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은 원망이 아닌 슬픔이었다. 그 눈빛은 마치 그에게 묻고 있었다. 형이 나를 왜 죽였습니까? 광해군은 잠에서 깼다. 방 안은 적막했다. 그는 손끝에 남은 식은 땀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됐다. 하지만 진정으로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불안은 더 커져 다음 희생자를 향하고 있었다. 그 대상은 피보다 가까운 존재, 바로 그의 어머니 임목대비였다. 광해군의 불안은 이제 피부티를 넘어 혈육 전체를 향해 번졌다. 강화도의 아이가 죽은 뒤에도 그의 마음은 편안하지 않았다. 궁궐 어딘가에서 여전히 자신을 노려보는 눈이 있다고 느꼈다. 그 눈의 주인은 바로 임목대비, 그의 계모이자 영창대군의 어머니였다. 조선의 왕실은 유교의 질서 위에 세워진 나라였다.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아들의 예가 곧 하늘의 법이었고 그 질서를 깨는 것은 신하들이 상상조차 못할 금기였다. 그러나 광해군에게 그 금기는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 있었다. 그는 명분을 만들었다. 김제남의 딸이자 영모의 혈통인이 조사해야 한다. 그 말 한마디로 대비의 운명은 정해졌다. 임목대비는 이미 궁궐의 한켠에서 고립된 채 지내고 있었다. 아들의 죽음 이후 그녀의 말은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조용히 한 아이의 영혼을 위해 매일 불경을 읊을 뿐이었다. 하지만 광해군의 불안은 그조차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점점 자신이 왕의 자리를 지키는 유일한 존재라 믿게 되었다. 그 믿음은 신념이 되었고 신념은 광기로 변했다. 그는 신하들에게 명했다. 대비의 처소를 없애라.
그를 더는 대비라 부르지 말라. 그 한 문장은 곧 조선 왕조 500년을 흔든 선이 되었다. 왕이 자신의 어머니를 패하고 대비의 호칭을 거둔 것. 그날 이후 궁궐의 노비들조차 그 방을 서궁이라 낮춰 불렀다. 왕실의 어른이던 여인은 하루아침에 죄인의 신세가 되었다. 서궁의 문이 닫히던 날, 임목대비는 말했다. 이 문이 닫히면 조선의 예는 함께 무너질 것이다. 그 말은 바람에 흩어졌지만 그 울림은 궁궐 벽에 남았다. 다음은 금기를 넘어선 왕이 마침내 고립의 늪으로 빠져드는 이야기다. 광해군의 명령은 바람처럼 차가웠다. 지금 이후로 대비의 처소를 없애라. 그 한마디는 왕실의 질서를 송두리째 흔들었다. 임목대비는 더 이상 대비로 불리지 않았다. 그녀의 거처는 서궁이라 낮춰 불렸고 그 이름은 마치 세상에서 지워진 존재를 뜻했다. 서궁의 문이 닫히는 날, 궁궐의 하늘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누구도 입 밖으로 말하지 못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날은 조선의 효가 죽은 날이자 왕의 인간다움이 무너진 날이었다. 광해군은 자신의 피부티들을 하나씩 베어냈다. 형을 죽이고 동생을 태워 죽이고 이제는 어머니를 가둔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서 왕의 자리는 점점 두려움으로 채워져 갔다. 서궁의 임목대비는 매일같이 흰 비단 옷을 입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한 줌의 재가 담긴 단지 하나가 있었다. 9살에 세상을 떠난 아들, 영창대군의 유골이었다. 그녀는 그 단지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다. 아가야, 너의 형은 아직도 두렵구나. 그 말은 벽을 넘어 조용히 궁궐 안으로 스며들었다. 조정의 신하들은 불안에 떨었다. 누구도 광해군에게 감히 충언하지 못했다. 그는 듣지 않았고 듣지 못하는 왕은 결국 고립된다. 그의 곁에는 아첨꾼과 두려움만이 남았다. 광해군의 폭정은 이제 정치가 아닌 심리의 문제였다. 그는 자신이 왕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믿었지만 사실은 왕의 공포 속에 갇혀 있었다. 그 공포는 더 큰 파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다음은 효를 버린 왕이 어떻게 스스로 고립의 벽을 쌓아가는가. 조선의 신하들이 그를 떠나는 순간의 이야기다. 광해군은 점점 변해갔다. 과거에 그는 전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려 했던 개혁군주였다. 대동법을 시행하고 백성의 삶을 돌보려 했던 그 의지가 이제는 두려움과 불신으로 뒤틀려 있었다. 그의 곁에는 충직한 신하들이 사라지고 남은 자들은 오직 눈치와 탐욕으로 살아남은 자들이었다. 임목대비의 유폐 소식은 곧 조정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어머니를 가둠으로써 효를 저버렸고 왕으로서의 도리를 버림으로써 신하들의 존경까지 잃었다. 조선의 유교 질서는 그를 더 이상 왕이라 부르기 어려웠다. 그가 지키려 한 것은 조선의 질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였다. 그날 이후 북인 베일렌 세력마저 광해군에게 등을 돌렸다. 그의 손에 의해 키워진 측근들이 하나둘 이탈했고 조정은 서서히 무너지는 성처럼 균열을 드러냈다. 신하들은 더 이상 조정에 출근하지 않았다. 그들의 침묵은 저항이었다. 광해군은 분노했다. 그는 어머니를 유폐한 것도 신하를 벌한 것도 모두 왕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 믿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이미 병이 되어 있었다. 밤마다 그는 서궁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녀가 아직도 나를 원망하겠지. 그 음성에는 왕의 위엄이 아닌 인간의 공포가 스며 있었다. 세상은 점점 그를 외면했다. 백성은 침묵했고 신하는 자취를 감췄다. 그의 권력은 외로움 위에 세워진 허상에 불과했다. 그때 명나라에서 날아온 한 장의 조서가 그의 귓가를 울린다. 조선의 군사를 내어라.
그는 이제 또 다른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 선택은 그의 고립을 완성할 마지막 문이었다. 청유 20년대 초 한양으로 한 장의 조서가 도착했다. 명나라 황제가 내린 명령이었다. 후금이 북방을 위협하니 조선의 군사를 내어라. 왕조의 법도에 따라 조선은 명나라의 신하국이었다. 부모의 나라가 자식 나라에 도움을 청한 셈이었다. 그러나 광해군의 눈빛은 흔들렸다. 전란의 상처가 아직 가시지 않은 조선, 민초들은 굶주렸고 국권은 바닥났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백성의 피는 아직 마르지 않았는데 또 전쟁이라니. 조정의 신하들은 달랐다. 그들은 유교의 의리를 앞서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란의 은혜를 입은 조선이 어찌 부모국을 외면합니까? 명나라를 돕는 것은 왕의 도리요, 충신의 길입니다. 그들의 말은 도덕의 언어였지만 광해군에게는 위협이었다. 그는 이미 효를 저버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었고 이제 충족마저 저버린다면 왕의 명분은 완전히 사라질 터였다. 그럼에도 광해군은 결정을 내렸다. 군사를 보낼 수 없다. 지금은 백성이 먼저다. 그 말은 지극히 합리적이었으나 조선의 유교적 질서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단이었다. 신하들은 수군거렸다. 왕께서 어머니를 가두시더니 이제는 부모국을 배신하시려는가. 그 조롱은 칼날처럼 왕의 가슴을 찔렀다. 광해군은 결국 압박에 못 이겨 소수의 군사를 보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심이 아닌 형식뿐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단이 있었다. 조선은 더 이상 명나라의 그림자에 머무를 수 없다고. 그 결단은 곧 조선을 뒤흔드는 두 번째 거절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때부터 광해군의 몰락은 되돌릴 수 없게 된다. 명나라의 조서가 다시 한양에 도착했다. 요동 전선이 무너지고 황제는 다급했다. 이번에는 어사가 황제의 직서를 들고 직접 조선에 왔다. 그 문서에는 황제의 명이 붉은 인으로 찍혀 있었다. 조선의 군사를 다시 내어라. 이것은 명의 명령이다. 광해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조선의 왕이 명나라 황제의 조서를 거부한다는 것은 곧 천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였다. 왕의 자리를 스스로 뒤흔드는 선택이었다. 조정의 대신들은 일제히 엎드렸다. 전하, 감히 명의 뜻을 거역하십니까? 그리하면 우리 조선은 천하의 반역국이 됩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냉정하게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백성의 피를 흘리게 하지 않겠다. 그의 말은 분명 왕의 양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나 그 결단은 정치의 논리로는 용납될 수 없었다. 조선의 신하들은 왕을 버렸다. 그들은 더 이상 조정에 나아가지 않았다. 조선의 조정은 텅 빈 궁궐처럼 쓸쓸해졌다. 광해군은 홀로 남았다. 그의 옆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다. 그는 창덕궁의 높은 누각에서 한양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그 불빛은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자신을 향한 분노가 스며 있었다. 그는 알았다. 자신의 결단이 조선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위를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몰아넣었음을. 그날 밤 그는 또다시 결심한다. 모두 나를 배신해도 궁궐은 나를 배신하지 않겠지. 그리하여 그는 권력을 지탱할 새로운 성벽을 쌓기 시작했다. 그 이름은 궁궐공사. 백성이 피를 흘리던 그 땅 위에 광해군은 또 하나의 비극을 짓기 시작했다. 광해군은 이제 정치를 잊은 왕이었다. 그의 하루는 궁궐의 벽돌과 기둥, 대들보의 소리로 가득했다. 창덕궁과 창경궁을 대신할 더 거대하고 더 찬란한 두 궁궐을 짓겠다는 집념이 그를 지배했다. 그 이름이 훗날 경덕궁과 인경궁이다. 공사는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궁궐을 세우는 망치질 아래에서 백성들의 신음이 들려왔다.
세금은 고갈되고 곡식 창고는 비어갔다. 남한산성과 강화도의 군량까지 걷어다 썼고 군사들이 쓸 무기 대신 철을 궁궐문으로 만들었다. 그 양이 무려 10만 근. 조선이 1년 동안 만들어낼 수 있는 무기의 10배였다. 그러나 광해군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제 나라가 아니라 공간에 집착하고 있었다. 무너지는 권력을 새로 세운 벽으로 막을 수 있다고 믿었다. 심지어 공사의 재료를 바친 자에게는 당상관이라는 벼슬을 내렸다. 나무를 바친 자, 돌을 바친 자, 흙을 바친 자.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며 오행당상이라 불렀다. 왕의 벼슬이 장사물건처럼 거래되던 시대, 백성들의 분노는 이미 절망으로 변해 있었다. 그럼에도 광해군의 눈은 공사장에만 머물렀다. 그는 신하들의 상소를 읽지 않았고 백성의 굶주림보다 벽돌의 균열을 더 걱정했다. 누군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전하, 인왕산의 기운이 불안합니다. 왕기를 옮겨야 합니다. 그 말이 그의 마음속에 불을 붙였다. 그는 다시금 미신과 불안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다음은 광해군의 마지막 광기, 인왕산의 왕기를 차지하기 위해 세운 궁궐, 그리고 그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한 인간의 이야기다. 광해군의 귀를 사로잡은 것은 한 풍수쟁이의 말이었다. 전하, 인왕산 아래에 왕기가 서려 있습니다. 그곳의 터를 차지한 자가 장차 왕이 될 것입니다. 그 한마디는 광해군의 마지막 이성을 앗아갔다. 그는 불안했다. 어릴 적부터 왕의 자리를 얻기 위해 끝없는 의심 속에 살아왔던 사내. 왕위에 올랐지만 단 한순간도 그 자리가 자신에게 속한다고 믿지 못했다. 이제 그는 그 불안의 끝에서 새로운 위협을 보았다. 인왕산, 그리고 그곳에 누군가. 광해군은 결심했다. 그렇다면 그 터는 내가 차지하겠다. 그리하여 그는 인왕산 자락에 2개의 궁궐을 짓기 시작했다. 경덕궁과 인경궁. 그 2 궁궐은 마치 광해군의 광기를 상징하듯 그 산의 품속을 깊게 파고들었다. 그는 마치 운명을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다. 왕기의 땅을 손에 넣으면 자신의 불안도 함께 봉인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신하들의 눈에는 그것이 한낱 미신이었다. 풍수란 허황된 말에 불과하옵니다. 경전에도 없는 괴이한 설을 어찌 믿으십니까? 하지만 광해군은 듣지 않았다. 그에게 풍수는 미신이 아니라 운명의 방패였다. 그는 이미 현실보다 징조를, 백성보다 기운을 믿고 있었다. 그리고 놀라운 우연처럼 그 인왕산 자락에는 과거 정원군의 집이 있었다. 정원군은 누구였는가? 훗날 인조의 아버지, 곧 광해군을 몰아낼 반정의 씨앗이었다. 광해군이 왕기를 차지하려 지은 궁궐이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몰락을 예언하는 터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날의 햇살은 붉었다. 인왕산의 바람이 창덕궁을 스쳤다. 누군가 속삭였다. 이제 왕기의 주인이 바뀔 때가 되었도다. 다음은 서궁의 여인 임목대비가 마침내 일어서는 순간, 왕의 죄를 심판하는 마지막 반정의 날이다. 형기의 23년 3월 12일의 밤, 한양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창덕궁의 등불은 꺼져 있었고 왕은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그때 천여 명의 군사가 달빛 아래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무신들의 손에 이끌려 조용히 궁궐로 향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광해군의 몰락이었다. 이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폐륜의 왕, 미신의 왕, 고립된 왕. 그가 버린 것은 어머니와 형제만이 아니라 조선의 돌이었다. 이 반정, 반청은 단순한 쿠데타가 아니었다. 잃어버린 발음을 되돌리려는 몸부림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에는 한 가지 명분이 필요했다. 조선을 대표하는 왕실의 어른, 임목대비의 허락이었다. 그녀의 인준이 있어야만 반정은 정당성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단지 역모에 불과했다. 서궁의 어둠 속 임목대비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녀의 눈앞에는 9살에 떠난 아들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그날 이후 10년. 그녀는 오직 그날을 기다려왔다. 유폐되어 살면서 지금까지 죽지 않은 것은 오직 오늘을 기다린 것이었다. 그녀의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새벽 문이 열렸다. 군사들은 임목대비의 명을 받들어 창덕궁으로 향했다. 광해군은 허둥지둥 도망쳤으나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다. 그는 왕좌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한때 조선을 통치하던 왕은 이제 죄인으로 서 있었다. 그 앞에 선 임목대비의 눈빛은 냉정했지만 눈물겨웠다. 그녀는 단 한마디를 남겼다. 이제 하늘의 이치가 바로잡히리라. 그렇게 인조가 왕위에 올랐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광해군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인왕산의 왕기위 정원군, 즉 인조의 아버지가 살던 그 터에서 새 왕조의 시대가 열렸다. 광해군은 먼 섬으로 유배되어 조용히 생을 마쳤다. 그의 이름은 폭군으로 남았지만 그 속에는 불안한 인간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었다. 왕좌를 지키려 했던 사내, 그러나 끝내 그 왕좌에 갇혀버린 한 인간의 이야기.